재생에너지 설치 7년만 기다려주세요. 지난 9월부터 호남과 제주, 강원 일부에서는 신규 태양광 설치를 하려면 7년 기다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송전망이 꽉 차서 재생에너지 추가 설치가 어렵다는 거죠. 한전과 산업자원부의 입장인데요. 오늘의 기후에서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가 지금 10%도 안 되는데 이렇게 7년만 기다리세요 하고 있으면 OECD 평균치까지 확대하는데도 장애 요인이잖아요. 송전망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은 경기도 여주 구양리에서 주민주도 태양광 모델을 만들어낸 전직 청와대 농업비서관 최재관 주민참여재생에너지운동본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기후 시작하면서 사실 태양광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영농형으로 하자 그 얘기를 작년 4월, 그쵸? 네. 4월, 3월 그때 나와서 처음 해주신 이래로 저희가 태양광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지난달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주 구양리에 방문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왔는데 구양리는 눈 피해가 어땠나요? 예, 다행히 태양광이 무너지지는 않고 잘 건재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궁금했습니다. 다행이었는데 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닐하우스가 많이 무너져서 네. 피해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특히 조금 신기했던 게 정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전이요? 예, 전깃줄에 눈이 달라붙어가지고 전깃줄이 축 늘어지기도 했고 나무가 넘어진 나무가 많고 해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피해가 많아서 연락해서 정전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하면 순서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틀씩 이제 그렇게 걸렸던 고통받았던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하여튼 안타까웠습니다. 정전이 되면 전기를 사용해서 뭔가 농사 짓는 농가들도 있었을 텐데 경기도 남부 지역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있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정말요, 이거는 궁금하거든요. 태양광이 여주 구양리에선 무너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폭설이 오면 무너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는 설계가 돼 있고 네. 그리고 무너져도 보상을 받도록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니까 보험료를 따박따박 내고 있어서 네. 이 자연재해에 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질문이 몇 개 들어왔었거든요. 발전이 안 되는 그게 이제 안타깝죠. 눈이 덮여 있으면. 발전이 안 되는. 예. 그래요. 오늘 송전망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송전망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100%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전기를 보내는 송전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송전망에서 지금 기존의 원자력, 화력 발전소들이 쓰고 있으니까 전기를 보내면서 남은 여지에 재생에너지가 이제 참여한 건데 재생에너지도 그렇게 같이 송전망을 이용하는 건데 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나면 이 송전망 사용량이 늘어서 안 되겠다. 그러니 송전망이 지금 여유분이 없는 지역은 재생에너지를 7년 동안 기다려라. 이렇게 한 건가요, 지금? 예, 아주 요약을 잘해주셨는데. 그런가요? 저는 네. 그러면은 그 얘기는 그동안 발전을 했던 원자력, 화력을 계속 이 양을 유지했을 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양을 계속 유지하고 신규 재생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그런 선언이 되는데 그래도 그동안은 그래도 발전소들이 뭐 지역에서 반대도 있고 문제도 있었지만은 계속 건설을 해왔으니까 태양광이 별로 못 느꼈는데 이번에 이제 9월 1일자로 실제로 그 교통 접속을 중단해 버렸어요. 전남북, 경북, 뭐 제주, 강원 일부 지역 이렇게 이제 중단해 버리고 나서 언제 다시 연결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2032년 1월까지는 저 신규 발전은 안 된다 하니까 이제 기가 막힌 것이 저희가 2030 탄소 중립 1.5도씨를 더 넘지 않도록 에너지 전환을 하고 또 올해 재생 에너지를 2030까지 3배로
늘리자라고 늘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전 네. 세계가 약속을 했는데 네. 우리는 2032년 1월까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 지금 기가 막힌 노릇인 거죠. 아, 그래서 여기서 개통 접속이라는 거는 태양광에서 전기를 생산했을 때 이 송전망하고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연결을 안 해준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아. 태양광을 생산하면은 보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송전망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송전망이 다 연결돼 있어요. 네. 아주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 그래요. 회선이 2개가 가서 네. 하나가 끊어져도 전기가 정전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거의 안전성이 가장 그 발전돼 있고 네. 밀도도 보니까 미국 그 텍사스 기준으로 미국보다 그 4.92배 그 발전 설비는 그렇게 많고 송전 조밀도도 2.51배.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송전망이 잘 돼 있는데 아. 안전한데 재생에너지를 기껏 10%도 안 되는 네. 9% 했는데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거죠. 도대체 왜 그런가? 그게 그러면은 송전망의 전기량 지금 이동하는 전기 전력량이 예. 충분히 꽉 찼다는 게 한전의 판단인 거죠. 예, 첫 번째는 꽉 찼는데 그 네.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원자력이나 화석 연료에 최적화돼 있는 망을 지금까지 구축해 왔고 네. 재생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은 것. 음.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간 네. 도대체 뭐 했냐? 재생에너지 바꾸자고 하면은 이 송전망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그리고 기존에도 여력들이 있었는데 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전기가 거의 제일 싸다시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싸다시피 하다 보니까 전기 소비량이 계속 늘어서 지금 거의 뭐 세계 3위 1인당 소비량이 3위 수준으로 네. 전기를 많이 쓰는 거죠. 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세계 전기가 3위인가요? 예, 싸니까 많이 쓰고 특히 산업 같은 경우가 다른 나라 평균이 보통 한 30% 정도가 산업용으로 쓰는데 네. 우리는 55%가 산업용으로 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값싼 한국의 전기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면은 산업용 전기료를 올리자 하면은 우리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5부에서 차근차근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샵 0999로 문자 주세요. 우리 집 태양광 하려고 했는데 개통 접속 안 해주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도 괜찮고요. 예, 송전망 위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최재관 주민참여재생운동 에너지운동본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상민의 멀어져 간 사람아 듣고 5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4부에 이어서 5부에서도 송전망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태양광 열심히 지어도 이게 송전망과 연결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여주 구양리에서 주민주도 태양광 모델을 만들어내신 최재관 주민참여재생에너지운동본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아까 4부에서 제주, 전남, 강원 일부 출력 제한이 있다. 앞으로 7년 동안 기다리라고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경기도는 괜찮은가요? 여주 구양리는 어떤가요? 예, 다행히 이제 여주 같은 경우는 그 전력 개통망에 여유가 있어서 아, 네. 그 발전을 할 수 있었고 여주 같은 경우는 350메가와트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고 전국적으로는 13기가와트 정도가 남아 있는데 네.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은 전남북 이렇게 제주 쪽은 이제 전면 차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지역마다도 여유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좀 안타까운 게 이제 구양리 같은 마을 공동체 모델을 전국에서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일단 개통망이 없으면 못 하기 때문에 좀 그것 때문에 이제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 호남 지역하고 제주 지역 보고 7년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햇빛이 제일 좋은 지역을 지금 네.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요? 참 어려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전력망이 화력발전소하고 원자력발전소 중심으로 네. 이렇게 수십 년 발전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나 수도권에서 네. 전기 소비의 44%가 소비가 되고 화력 발전소나 이게 수도권에 또 34%가 있어요. 34%가 예. 수도권에 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생산해서 수도권에서 소비를 해왔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석탄 화력이나 뭐 석유 화력은 앞으로 못 쓰게 되잖아요. 네네네. 점점. 재생에너지로 바꿔가게 되면은 그나마 송전망이 필요 없던 시설까지도 송전망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전남 전북의 태양광에서 많은 재생에너지가 올라와야 되는데 네네. 수도권 안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만들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현재에도 중단되면 네. 앞으로 화력 발전소를 중단해가면서 대체해야 될 시대에는 네. 전혀 대체할 여유 용량이 없다는 거죠. 지금 송전망으로는. 예. 그래서 이거 심각하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단순히 전기 쓰는 거를 태양광으로 바꾸면 그 송전망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호남 쪽에서 만약에 태양광을 많이 해서 올라온다고 하면 거기가 지금까지 화력이나 원자력을 많이 담당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까지 오는 송전망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다가 또 이 송전탑 문제가 밀양의 이제 송전탑 반대 시위 이후로 아주 전국적으로 이제 심각해지면서 최근에 이제 전라북도에 송전망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야 되는데 전라북도의 많은 지자체들이 이걸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주민들도 반대하고 집 앞에 송전망 지나간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죠. 사실. 그리고 시군 의회에서조차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또 반대 이유가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고 그 실제로 송전망이 지나가게 되면 땅값이 또 그만큼 하락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이제 보상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뭔가 혜택이 없이 피해만 우리가 보고 그 혜택은 수도권이 본다. 기업이 내려오면 안 되느냐. 전기를 가져가지 말고 그런 요구를 강하게 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라는 그런 나름의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송전망 지금 평균 건설 속도가 계획해서 만들어지는 데까지 13년 정도 걸린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면 13년 뒤에 생기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금 아주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걸 미리미리 했어야 하는 거군요. 지금 10년 전에 했어야 될 일을. 현재 한전하고 산자부에서는 그래서 이 송전망을 제가 이거 잘 아는 분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해저 케이블로 끌고 오는 걸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뭐 교류가 아닌 직류 방식으로 바꾸면 전자파가 안 나오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기 서남 해안에서 수도권 쪽으로 해저 케이블을 끌어서 오자. 이제 일단은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방식이고요. 이제 민원은 좀 적을 수 있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고장이요. 교류보다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류 방식으로 우리가 수십 년 해왔기 때문에 직류에는 아직 기술적인 한계들이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직류 이쪽도 연구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 이렇게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 전기는 빛의 속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장이 나도 빛의 속도로 가는데 예를 들면은 8차선 도로를 시원하게 뚫어도 막판에 2차선이면은 8차선으로 한 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병목이 더 되죠. 이제. 그렇죠. 더 막히죠. 마찬가지로 이게 수도권으로 온다 했을 때 해저 케이블로 와서 도착한 다음에 수도권에 지금 과밀인데. 그렇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도가 세계 최고의 전기 밀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다시 이거를 깔아야 되니까 고속도로를 깔아봐야 막판에 병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계가 있다. 8차선을 달려도 목적지 근처가 2차선이다. 어차피 빛의 속도로 가는 거는 결국은 2차선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에너지는 지산지소가 답이다. 그런데 송전망을 어쨌든 해저 케이블로 갖고 오거나
직류 방식으로 바꾸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선생님 보실 때는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않고 최종 해답이 될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예, 건가요? 필요한 기술이고 앞으로 그걸 뭐 전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네. 해저 케이블로 나라에서 나라를 건너갈 때라든지 이제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같은 경우는 육상에서의 이 병목을 해결하지 않고 이거 이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걸 해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지금 지산지소가 답이다 그러셨는데요. 이거는 내 돈 내산도 아니고 내 돈으로 내가 사는 거. 지산지소는 뭘까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생산된 곳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필요하다. 아까 수도권에 이미 송전망이 세계 최고로 높은 밀도로 깔렸지만 더 이상 깔기에 네. 벅찬 조건에서 계속 그 수도권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전기를 더 많이 공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재생에너지라는 게 원래 분산형 에너지잖아요. 예. 흩어져야 되는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이 분산형에 맞게 에너지 소비 기업이 분산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방법이다. 그러면 뭐 경기도에 많이 짓는다고 하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좀 내려가 줘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걱정이 사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제 한 10기가와트 정도가 필요한데 네. 과연 저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우리가 언제 공급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그런 고민들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25년, 26년부터 탄소 국경세라든지 네. 아리백은 본격화될 텐데 이 뭐 서남 해안에서 올라온다는 해저 케이블도 목표 년도가 36년도인가 그렇더라고요. 30년도요? 36년. 아이고, 36년이요. 야,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가능한 소비처로 기업들이 내려가고 지역에서도 원하는 게 전기 가격을 아예 싸게 공급해서라도 지역에게 이익을 줘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과 전기 소비의 균형 발전 그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그 또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수도권에 자리 잡은 이유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들에게 내려가라 수도권 밖으로 가라 하면 네. 이걸 순순히 이전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모여 있으려고 있는 거니까. 예, 지금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재요. 예, 인력을 멀리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상에 있는데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네. 들어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첨단 인재를 필요로 하는 것들은 수도권을 떠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에너지 비용을 충분히 낮춰주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아까 수도권의 과포화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세계에서 가장 큰 차단기가 93kV 차단기래요. 네. 아주 높은 전압을 차단할 수 있는 기계가 근데 수도권에 걸리는 그 부하가 보면은 93kV를 넘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몰려도 너무 몰려 있다. 그렇네요. 예,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간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오스트리아의 귀싱이라는 곳이 네. 예전에 네. 아주 산골인데 거기서 전기 가격을 낮춰서 네. 유럽의 훌륭한 기업들이 그 값싼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글로 왔거든요. 네.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전기 가격만 충분히 뭐 기업의 이익에 맞게 충분히 고쳐준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요. 네.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요. 그러면 여주 구양리에서 지금 예를 들어 태양광을 만들었어요. 주민들이 지산지소를 한다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이제 태양광을 이제
마을 공동체 태양광을 했기 때문에 전기는 충분해요. 네. 근데 전기는 하루에 4시간밖에 안 돼. 아. 24시간 중에. 네. 그러면 나머지 20시간을 보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마을에 ESS 발전기를 만든다든지 에너지 저장 저장 장치요. 장치를 둬서 낮에 충전해서 밤에 사용하도록 이게 그렇게 바꾸는 방법도 있고, 또 유럽이나 여러 국가들이 양수 발전이라는 걸 통해서 낮에 남는 전기로 물을 퍼서 높은 곳으로 올려놨다가 저녁에 물을 내리면서 수력 발전을 하면 또 훌륭한 저장 장치가 되거든요. 아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이 배터리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네. 이런 양수 발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서남 해안에 그 태양광이 많잖아요. 네. 거기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거기서 수소를 수소. 얻어서 가지고 있다가 저녁에 수소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저장 장치 산업까지 같이 전기와 함께 연동해 가면서 이 송전망의 모든 부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전기의 생산과 저장 이걸 가지고 자체적인 자립 구조로 가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미래에 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역 균형 발전도 되고 지역 산업도 육성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게 한전의 전기요금 정책과 이게 지금 지산지소가 잘 안 되는 것 이런 게 관련이 있을까요? 예, 한전 전기 요금이 만약에 지역별로 그렇게 충분히 차등을 해준다면은 네. 기업이 고려할 수가 있잖아요, 이전을. 근데 지금 한전은 거꾸로 가고 있어. 어떻게 갈까요? 지역 요금은 똑같고, 그러니까 발전 회사로부터 살 때만 네. 거리 같은 거를 계산해서 차등 적용한대요. 그래서 오히려 걱정하시는 분들은 태양광 생산하는 곳이 가깝다고 해서 전기료 깎고, 네. 지역에 주는 소매 가격은 똑같고, 아하.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것을 해소하려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는 데 도움되는 정책이다. 그런데 적자가 또 해결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한다고 근본적으로 해서. 적자 해결되지도 않겠지만. 네. 그래서 이 한전이 이게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 거 맞냐? 응? 걱정이 많다. 왜냐면은 아까 그 호남 지역에 네. 재생에너지의 개통을 끊고 네. 한빛 원전은 40년이 지났는데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속하는 영광의 원전이요. 영광의 네, 한빛 원전. 네. 이런 것들은 좀 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앞으로 송전망을 다시 재편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전이 하고 있는지 그게 근본적으로 제일 큰 문제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음악 한 곡을 듣고 잠깐 쉬었다가 또 마저 대표님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송전망 얘기를 들으니까요. 저희가 태양광 많이 하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송전망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까요? 경기도도? 여주도 그럴까요? 예, 여주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여주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350메가와트가 남아 있더라고요. 네. 여주에 305개리가 있거든요. 305개리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305개의 마을에 구양리처럼 마을 공동체 태양광을 하려면 305메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주문 들어온 게 거의 한 1000메가 정도로 많이 들어왔다 그래요. 여주에 이제 에너지 기본 조례를 고쳐서 지역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열었고 네. 또 개통망이 있다 보니까 네. 호남에서 못하는 분들이 다 몰려온 건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막 열어주면 좋은데 우선은 공동체가 그러니까 제한된 송전망을 나누어서 쓰도록 하는 게 좀 정의롭지 않을까 해서 네. 조금 지역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송전망이 본격적으로 갖춰지기 전까지 이게 좀 남은 송전망을 어떻게 쓸지도 이게 큰 과제겠네요. 네. 그러면 수도권에 이렇게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이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산형 전기 소비를 한다고 하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이제 참 고민거리인데 우리나라는 에너지로 보면 완전 섬이거든요. 네. 우리 분단 국가기도 하지만 그러네요, 진짜. 예를 들면 독일도 인근 8개 나라에서 필요할 때 전기를 수입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또 태양광은 이렇게 해가 서에서 동으로 가니까 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긴 낮이고 저긴 밤이고 하니까 저기 전기를 밤에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네, 낮은 네. 동네에. 빛의 속도니까 네. 거리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완전히 고립돼 있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할 수도 없대요. 헤르츠가 다르대. 중국하고 러시아는 또 50헤르츠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전기를 자립하기 힘들고 재생에너지 하기 힘든 나라일 수도 있겠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는 좀 생각을 바꿔서 네. 이렇게 어려우면은 아예 자립적인 방식으로 마을 단위로 가정 단위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네. 마을 단위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변전소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어쩌면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체계를 고민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송전망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인식을 바꿔서 네.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서 소비하는 주체들이 네. 충분히 메리트를 주면 그렇게 체계를 아예 혁신적인 체계를 짜는 것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이 마이크 소규모 단위로 어떻게 쪼갤 수 있는지 자세히 얘기가 듣고 싶은데 시간이 한 1분 30초가 남았네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덴마크에서 재생에너지 연구하는 신준수 연구원이 나와서 송전 문제가 공급 조절만이 아니라 소비 조절도 중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이 얘기를 대표님이 1분 안에 하실 수 있을까요? 30초 안에? 예, 포틀랜드라고 미국의 전기 회사는 네. 10만 명의 전기를 조절해요. 자동으로 회사가 컨트롤해서 네. 온수 온도를 조금 낮추거나 실내 온도를 조금 높이거나 네. 전기가 모자랄 때 그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영국의 옥토퍼스 에너지라는 곳에서는 전기가 가장 싼 2시에 네. 전기를 쓰면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받아요. 받을 소비자가.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지능형 전력망을 만들어서 그 스마트폰 이런 것들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가정용품을 소비 조절할 수 소비 조절을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나라도 빨리 바꿔본다면 획기적인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마이크로 그리드나 소비 조절 얘기를 다음에 또 나오셔서 마저 해주셔야겠네요. 송전망 얘기 진짜 이 어려운 얘기 오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재관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운동본부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